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업자에게 넘기고 급전을 마련하는 이른바 내구재 대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혜란 상담사를 연결해서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내구재 대출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핸드폰 사기의 일종이라고요? 네, 이 휴대전화 대출 사기는 이른바 휴대폰 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20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요. 네. 최근에는 폰테크나 내구재 대출이란 이름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구재 대출이란 용어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대출이란 이름으로 불려서 그렇지 정상적인 대출 방법도 상품의 명칭도 아닌 일종의 은어입니다.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 내구재. 예. 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가요? 네, 먼저 그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로 그 할부 서비스로 스마트폰을 개통을 하게 해서요. 네. 이 기기를 범죄 일당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현금을 대가로 지급을 하고 기기를 넘겨받은 일당들이 해당 기기를 해외로 유통을 시키거나 휴대전화 보상보험을 편취하기도 하고요. 또 대포폰을 만들어서 또 다른 범죄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따른 피해는 그 고스란히 명의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예.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남 지역에서 상담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실제 작년 11월 달에요. 전남경찰청에서도 관련 조직 일당 60명을 좀 검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듯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닌데요. 꼭 이런 휴대전화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뿐만이 아니라요. 청년들이 노트북이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렌탈을 해서 이 해당 제품들을 현금을 받고 임의로 넘기고 결국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실제로 청년들 채무 상담을 하다 보면 예.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좀 여러 개 개통이 되어 있거나 고가의 노트북이나 가전제품 그 렌탈 요금이 미납 처리되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들 종종 보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우리 취업준비생 같은 이런 젊은 친구들 여러 여건 때문에 절박함에 내몰려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피해자들을 노린다는 거죠. 네. 자, 휴대전화 대출 사기. 그런데 왜 이렇게 활개를 치는 건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 유행했던 휴대폰 깡, 많이 성행했던 이 휴대폰 깡이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사기 범죄 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은 그러거든요. 신종 사기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또 파고들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그러는데 예전부터 있었던 이 휴대폰 깡이라는 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활개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범죄가 당장 이제 소액의 현금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나 그 실용력이 부족한 젊은 층을 주로 노리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터넷에서 우리가 요즘도 학생 대출이나 폰테크만 검색해도 이 소비자들이 현혹하는 다양한 불법 광고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로 생활의 일상화가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범죄 유형 자체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이 쉬운 청년층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구조이고요. 아직은 좀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금융 지식도 부족한 청년들이 이게 이제 범죄 행위라는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하고 또 이 이후에 생길 피해를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좀 관가하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내구재 대출 사기에 따른 피해,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네, 먼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 심사용이나 신용등급 개선용 등의 문구에 속아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나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하지만 혹시 이미 범죄에 연루가 되었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셨다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이제 계좌가 없는지 신속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휴대전화 가입을 제한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라든지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등을 좀 신청해서 2차 피해를 좀 막아야겠죠. 또 이런 피해자 대부분이 결국은 채무불이행자가 되곤 하는데요. 예.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는 정상적인 상황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전문 기관을 통해서 채무 조정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금융복지 상담센터에 여러 지금 내구재 대출도 그렇고요. 다른 금융 상담도 많이 들어올 텐데 요즘 어떤 추세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오래된 그 채무를 연체를 소각해준다라는 그 정부의 발표가 작년부터 있어서요. 예. 혹시 나도 오래된 연체 대상자가
돼서 소각 대상자가 되지는 않는지 네. 문의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소액으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뭐 내구재 대출이나 소액 불법 사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무, 다중 채무를 가지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래된 연체 소각하는 거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기획 자체가 우리가 그 소각 목표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그 사회 취약계층, 정확히는 기초수급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소각해주는 게 1차적인 그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생각보다 아주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시지는 않고요. 지금도 이 세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게 아마 올해 10월까지도 지속적인 채권 매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사실 현재도 조금씩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채무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면 좋습니다만 우리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신용 회복 단계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게 기록에 남아 가지고 평생 사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염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은 어떤가요? 오히려 사회초년생이시라면 뭔가 빨리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채무조정을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시게 되면 이 연체 기록이라든지 공공정보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충분히 삭제가 가능하고 해제가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방치하시면 장기 연체의 늪에 빠져서 실제 경제생활에 제약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빨리 좀 이런 상태를 탈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박혜란 상담사였습니다.